새로운 계절이 막 시작되던 2004년 초봄,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 오후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규칙성과 반복되는 소음 속에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24세의 초산부 별표 한지연 별표은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진 힘겨운 출산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의료진은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이라고 말했지만 지연에게는 아직 그 말이 완전히 실감나지 않는 상태였다. 출산 과정이 길었던 만큼 마음도 지쳐 있었고 병실의 조용한 공기만이 겨우 안정을 붙잡아주는 듯했다. 지연의 곁에는 10세 된 첫아들 별표 한민준 별표 이 작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집안의 첫 손주였고 한 가족의 모든 기대와 기쁨이 한 곳으로 모여든 존재였다. 지연은 출산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온기를 느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가족 모두가 이 아이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나날을 계획하고 있을 만큼 민준의 존재는 이미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지연은 오랜만에 짧은 휴식을 허락받은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병원 전체가 바쁘지 않은 시간대였던 만큼 직원들의 움직임도 한결 느긋해 보이던 때였다. 그러던 중 지연의 병실 문이 가볍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산부인과에서는 워낙 비슷한 복장을 한 직원들이 많았기에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다. 여자는 조용한 말투로 검사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 아기를 잠시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고 태도 역시 병원 직원 그 자체처럼 자연스러웠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병원 내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이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했고 병원 특유의 리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무언가 익숙하게 느껴지던 감각이 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거의 계속 들어왔던 아기의 작은 숨소리도 가벼운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엔 병원에서 흔히 있는 절차라고 합리화하려고 했다. 청소나 검사 때문에 아기 침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그 침대는 비어 있었다. 불쾌한 기운이 병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기척이 없는 침대를 보는 순간 지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간단한 단어들만으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가 들어와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 속에서도 낯선 불안이 비치기 시작했다. 병원 내에서는 아기를 데려갈 만한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곧이어 병원 내부는 급박한 경계 모드로 전환되었다. 직원들이 의논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고 보안팀이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며 상황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아기 침대를 중심으로 병실 내부는 더 이상 회복실이 아니라 일종의 사건 현장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병원 건물 곳곳을 살피던 직원들 중 한 사람이 동쪽 계단에서 끊어진 아기용 신분 팔찌를 발견했다. 팔찌에는 별표 한민준 별표이라는 이름과 출생 정보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우연히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다. 카메라를 확인한 보안팀은 오후 일정 시간대의 장면을 되돌려 보았다. 화면은 흐릿한 흑백 영상이었고 아직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의 시기라 영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병원 동쪽 출구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화면 품질 때문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고 복장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출구 쪽 카메라에는 잠시 동안 은색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흔적도 포착됐다. 그것이 누구의 차량인지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경찰은 병원의 책임자, 간호사,
경비원과 면담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누구도 범인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흰색 복장의 여성지라는 모호한 공통점만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병원 직원들이 지켜온 반복된 일상이 범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위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병원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병원은 평소의 규칙적인 리듬을 잃었고 그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침묵과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경찰은 초기 발표를 통해 미확인 여성 한 명이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조사 중이라는 짧은 문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다. 한 가족의 첫 아이가 서울의 중심부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 누구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곳곳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사건의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왔다. 지연의 병실은 유난히 밝은 조명 아래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눈앞에 남겨진 모든 물건이 민준이 존재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사라졌다는 잔혹한 현실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직원들과 경찰이 반복해 말한 문장은 단 하나였다. 별표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나갔지만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별표. 병원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날 오후, 상황은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출입구는 이미 모두 통제되었고 경찰과 병원 보안팀은 병원 내부의 모든 동선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 짧은 문장으로만 소통하며 당황을 감추기 어려워했다. 신생아가 병원 안에서 사라지는 일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전례가 없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일상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듯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간이 갈수록 병원 안의 공기는 묘한 불안으로 더 짙어졌다. 누군가의 말처럼 병원은 평소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상황만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경찰은 아기 인계 절차, 간호사 교대 기록, 산모 상태 확인, 신규 방문객 명단까지 철저히 확인했지만 어떤 항목에서도 의심스러운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흰색 복장의 여성은 누구에게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그녀에게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의 시스템은 직원들이 서로 얼굴로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분위기였고 신규 인력이 많은 시간대도 아니었기에 누구도 매뉴얼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당연한 절차라고 여겼던 것이 결국 가장 큰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보안실에서는 카메라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지만 흐릿한 화면 속 인물은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영상은 짧게 끊겼고 움직임은 일부분만 담겼으며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동쪽 출구 주변은 구조상 사각지대가 많았고 당시에는 고화질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영상은 사건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영상 속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시간대를 바꾸고 이미지를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재생만 늘어날 뿐 영상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병원 내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비슷했다. 흰색 복장의 여성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병실 사이를 이동했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몇몇 직원은 복도를 지나가던 그녀를 어렴풋이 보았다고 말했지만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던 터라 그중 한 명이 낯선 사람이었음을 인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을 다시 확인하며 서로 기록을 대조했지만 인원수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경찰은 이 사실을 통해 범인이 실제 직원처럼 행동하며 병원 내 일상적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판단했다. 뉴스 속보가 속속 올라오기 시작하자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건이 알려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생중계 화면에는 바삐 움직이는 경찰과 불안한 표정의 병원 관계자들이 비춰지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묻는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민들은 병원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다.
신생아가 하루 수십 명씩 태어나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남겼다. 병원 내에서는 다른 산모들과 가족들이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현장의 목격담이 순식간에 퍼졌고 흰옷을 입은 여성이라는 표현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포 단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병원에 있던 산모들은 아기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계속했고 병원 측은 그 요청을 모두 수용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감과 압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경찰은 병원 전체를 수색한 뒤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길을 재차 확인했다. 출입 기록과 병원 근처 CCTV가 확보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토요일 오후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였기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이는 몇 초가 영상의 전부였다. 조사관들은 그 짧은 순간을 몇 시간씩 확대해 보았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지워져 버린 것처럼 보였고 그 사실이 사건을 더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병원은 여전히 평소의 책임감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산모들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병원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은 평상시의 절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비상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은 없었다. 경찰은 언론에 간단한 발표를 하며 사건을 공식화했지만 발표문의 내용은 사실상 병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연의 병실은 그날 내내 조용한 혼란 속에 있었다. 가족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을 둘러싸고 정보를 수집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절망이 반복되었다. 아무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고 지연은 점점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을 다그치기도 했지만 병원 관계자들 또한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이그조스티드한 상태였다. 모든 이가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은 점점 더 얼어붙은 분위기에 잠겨갔다. 의료진이 반복해서 기록을 대조하고 경찰이 건물 구석구석을 확인해도 사건은 단 하나의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이 지켜온 신뢰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했고 그 안에서 일하던 이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과 경찰은 같은 문장을 되뇌며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흰옷을 입은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나갔고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틀째부터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담당 형사들은 병원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초기 단계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자료 대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상태였고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 병원 출입 기록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방문자 명단 역시 사건과 직접 연결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범인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라는 단서는 단순해 보였지만 의료 환경에 익숙한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사건은 더 모호해지고 있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영상 속 짧게 포착된 은색 차량이었다. 범인이 아기를 안고 빠져나간 직후 옆에서 대기하듯 잠시 서 있던 차량이었다. 은색 차량은 당시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이었고 번호판은 식별되지 않았다. 담당 형사들은 차량 종류와 형태를 토대로 조회 가능한 모든 리스트를 확보했지만 수천 대에 달하는 차량 중 특정한 단서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범인은 병원 내부에서뿐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치밀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컸고 이는 수사에 큰 부담을 더했다. 여러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고 많은 이들이 병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일부는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는 목격담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어떤 이는 흰색 옷을 입은 여성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병원에서 겉모습만으로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부분 추측에 불과했고, 수사팀은 실체 없는 제보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수백 명의 방문객과 환자 가족들을 모두 분류하여 다시 면담했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인물이라도 기억을 더듬어 상세히 말하게 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본 듯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기억이 아니거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바쁘지 않은 오후였다는 점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 바쁜 시간대였다면 특정 인물이 눈에 띄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느슨한 분위기의 시간대였기에 범인은 그 틈을 노려 움직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가 이어졌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사건 이후 환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린 상황을 체감하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가 범인을 도왔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공유했다. 진료과장과 의료진들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들은 사건의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압박 속에서 매일 긴장된 마음으로 업무를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수사팀은 전국의 병원과 산후조리원, 진료소에 실종아기 정보와 용의자 인상착의를 배포했다. 당시 CCTV가 많지 않았고 영상 화질 역시 낮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각 지역 경찰서로부터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연락이 하루에도 몇 건씩 왔지만 대부분 연결되지 않는 신고였다. 어떤 제보자는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외진 골목에서 택시를 타는 것을 봤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다르고 장소도 일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비슷한 복장의 여성이 버스터미널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 또한 실제 사건과 무관했다. 제보가 늘어날수록 수사팀은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분류 작업을 해야 했다. 사건 발생 사흘째, 수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했던 파트타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재조사했다. 범인이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에 미리 병원을 드나들며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일정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중 사건 당일 근무했던 인원은 모두 신원이 명확했다. 수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벽에 부딪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건은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대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고 가족을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사회적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 시민들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자신들이 믿어온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신뢰라는 단어가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그 시점부터 수사팀은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용의자는 병원 직원이 아니며 병원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고 외부에서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사건은 단독 범행일 수도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가능성 어느 쪽으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 범인의 행동 패턴은 치밀하지만 단순했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내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점점 더 지쳐갔다. 특히 지연은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불안이 깊어졌고 남편 한도균 역시 경찰이라는 자신의 직업적 위치 때문에 더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정보를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조사 중이지만 아직 단서는 없다는 말이었다. 의지할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력감은 경찰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건 발생 열흘째 수사팀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결정적 단서 부재라는 문장을 공식적으로 남겼다. 수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고
범인의 흔적은 도시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단 한 명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일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과 병원,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단서를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이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주가 지나자 한 가족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지연과 도균, 그리고 양가 가족들은 세상이 어떻게 떠들든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다. 첫 아이인 민준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집안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지연은 출산 후 회복 중이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훨씬 깊이 무너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정상적인 형태를 잃어갔다. 집안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민준이 누웠던 자리를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올라왔다. 가족들은 지연을 지켜보며 걱정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확실한 위로를 건넬 수 없었다. 위로라는 말그릇 자체가 이 상황에서는 무력했다. 도균은 경찰이었지만 이번 사건 앞에서는 직업적 지식을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사팀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고 매일같이 접수되는 부정확한 제보들만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말을 전해야 했고 그 말은 매일 밤 둘의 대화 끝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라는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지연을 바라보았다. 양가 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늙어갔다. 특히 지연의 어머니는 고작 몇 주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매일같이 손에 묵주를 쥐고 기도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기사 속 작은 단어 하나에도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도균의 부모님도 매일 집을 들러 밥과 반찬을 챙겨줬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조심스러웠다. 가족들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자리했고 그 침묵은 하루 종일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은 명동성당을 찾았다. 처음에는 사건 직후 무작정 달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루틴이 되었다. 그곳에서 지연은 기도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단 한 가지를 바라며 버티고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지연과 도균의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넘쳐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삶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언론은 새로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리감으로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해 오히려 가족들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경찰 조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대규모 수사팀이 움직였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임무가 분산되기 시작했다. 남겨진 기록들은 점점 더 많은 종이뭉치가 되었고 수사팀은 반복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은 어느새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한 아이가 사라지는 일은 지금까지도 상상조차 어려웠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공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점점 더 깊은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밤낮이 구분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창문이 있는 곳으로조차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의사는 산후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며 상담을 권했지만 지연은 상담실에 들어가는 순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도 마음을 열지 못했고 상담사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어떤 감정의 방향도 읽어낼 수 없었다.
지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한편 실종 사건에 대한 간간한 제보가 경찰에 들어오곤 했다.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비슷한 아기를 봤다는 신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목격담 등이 계속 접수되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대부분 실제 사건과 무관한 정보였다. 그럴 때마다 도규는 어딘가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확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실망감은 점점 더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도규는 더 이상 지연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은 집안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지연과 도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매일 상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인터넷에서도 사건 관련 게시글은 점점 줄어들었고 언론은 새로운 사회 이슈를 다루기 바빴다. 남겨진 건 오로지 가족들의 절망과 경찰 내부의 끊임없는 회의뿐이었다. 어느 날 도규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경찰에서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만 보였다. 그렇게 처음 몇 달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지나갔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사건은 어느새 수많은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취급되기 시작했지만 한 가족의 삶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슬픔에도 익숙해져 버릴까 봐. 그리고 정말로 민준을 잃어버린 채 삶을 이어가게 될까 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워지던 시기,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사라진 후로 하루하루가 긴 어둠처럼 이어졌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족들은 마음을 쓸어내리며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을 기억 속에서 지우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여전히 생생했고 여전히 멈춰 있었다. 지연의 마음은 점점 달아가고 있었고 도규는 수사팀에서 협조 요청이 올 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을 교차해가며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가족들은 다시 일상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충북 제천의 작은 의원에서 접수된 한 통의 보고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보건소를 통해 전달된 이 보고는 의료진이 작성한 간단한 의심 신고 내용이었고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정보 불분명, 보호자의 답변 일관성 부족. 이 문장은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접수되는 일반적 문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담당 간호사였던 별표 섬이라 별표는 오랜 경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문서에 담아 보냈다. 처음 내원한 젊은 여성 보호자가 데려온 아이는 겉보기에는 건강했고 보호자 역시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보호자의 답변이 계속 달라졌고 출생병원이나 예방접종 기록을 묻자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미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물감을 느꼈다. 서류에 적힌 아이의 생일과 실제 성장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미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단순한 행정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혹시나 하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다. 보건소는 바로 경찰에 연계했고 제천경찰서에서는 즉시 해당 주소로 출동했다. 신고자의 내용은 모호했지만 실종 아동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유되던 시기였기에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보호자 별표 이문하 별표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차분하게 응대했지만 출생 관련 서류 요청에 즉시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여러 장의 종이를 꺼내놓았는데
출생증명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병원 양식과 전혀 맞지 않았고 사인도 일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절차에 따라 아이와 보호자를 분리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이의 발바닥에 남아있는 모양, 특정 위치에 있는 작은 선을 눈여겨봤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이는 제천시 보건소로 인계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남아있는 당시 민준의 발바닥 잉크 기록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들은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준이 실종됐을 때 남겨진 발바닥 기록은 구체적 패턴이 뚜렷했고 그 정보는 현재 제천에서 발견된 아동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다. 몇 시간 뒤 서울대학교병원 기록과 제천에서 촬영된 발바닥 이미지가 일치한다는 보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담당 형사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확인 보고를 받은 본청 역시 그 사실을 수차례 다시 검토했다. 기록과 사진, 감식 결과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천에서 발견된 아이는 실종된 지 13개월 된 별표 한민준 별표이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고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조차 숨을 고르듯 조용히 앉아있던 시간이 있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발견된 것이다. 보호자라고 주장하던 이문아는 곧바로 조사실로 옮겨졌다. 경찰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고 자신이 아이의 친모라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나이가 20살이라고 말했지만 신분 조회 결과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가족과의 연관성도 불명확했다. 그녀가 제시한 여러 서류는 직접 만든 것으로 보였으며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경찰은 그녀가 어떤 동기로 이 아이를 데려가 키웠는지 조사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제천 보건소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주변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미 보호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듯했다. 경찰은 즉시 서울경찰청 실종수사팀에 연락해 단서가 확인되었다고 알렸고 서울에서는 한밤중에 긴급회의가 열렸다.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모든 가능성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다시 열린 단 한 줄의 길이었다. 현재 발견된 아동이 민준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절차는 남아있었지만 이미 여러 지표가 일치하고 있었기에 서울 본청과 제천서 모두 조심스럽게 서로의 시선을 확인하며 마지막 확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도규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숨을 멈추듯 통화를 이어갔다. 제천경찰서에서 아동 한 명이 보호 중인데 여러 기록이 민준과 일치한다는 말이었다. 완전히 단정할 수 없지만 확인 작업이 끝나면 바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도규는 그 말을 들은 직후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몇 분 동안 현관 앞에서 서 있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이 사라졌다 되살아나는 경험은 그 어느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을 남겼다. 지연은 도균의 얼굴을 본 순간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고 도균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제천에서 발견된 아이에 대한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고 손이 떨리거나 울부짖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흔들림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눈빛이 서로를 통해 같은 생각을 전하고 있었다. 혹시 정말 돌아온 것일까?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천에서 아이를 보호하던 담당 공무원은 아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추가 검사를 거쳐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다음 연락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웠다. 민준의 발바닥 기록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미 희망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지만 마지막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섣불리 기뻐할 수 없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시 일어서는 듯한 순간이었다. 제천에서 발견된 아이가 민준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즉시 수사팀을 제천으로 파견해 아동을 데리고 올라왔고
아이는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체계 아래 놓였다. 수사팀은 보호자라 주장했던 별표 이문하 별표의 신원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처음에는 차분한 태도를 보였지만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답변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출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이름조차 처음 말한 것과 달랐다. 조사는 미성년자 여부 확인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가 스스로 밝힌 나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졌다. 수사팀은 그녀가 살던 집을 다시 수색했다. 방 안에는 아동의 생활 도구가 있었고 사진 몇 장이 책장 한쪽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아이를 안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물건들의 배치와 사용 흔적을 보면 생활 환경 자체가 오래된 느낌은 아니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출생 관련 서류는 대부분 손으로 직접 작성한 것들이었고 병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다.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틀이 무너져가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확한 신원 조회를 위해 전국 가출 청소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던 중 경찰은 몇 년 전 등록된 실종 신고 한 건을 발견했다. 충남에서 가출한 별표 유닷을 별표 당시 16세. 가정 문제로 집을 나갔고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이도, 외모도, 생활 패턴도 모두 이번 사건의 이문하와 일치했다. 수사팀은 즉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부모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딸이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유다슬이 자택을 떠난 뒤 어떤 일을 겪었고 어디에서 지냈으며 어떻게 충북 제천까지 오게 되었는지 가족도 전혀 알지 못했다. 유다슬은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사관이 그녀에게 처음 민준을 데려왔던 당시 상황을 묻자 다슬은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다. 몇 번 숨을 고르며 말을 잃어버리던 시점이 지나가자 그녀는 조금씩 자신이 겪은 시간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을 떠난 시기는 자신이 아이를 잃은 때와 겹친다고 했다. 16의 나이에 경험한 그 사건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남겼고 이후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사복을 구입한 방식, 병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한 경위, 서울대학교 병원 구조를 익히기 위해 한동안 병원 주변을 관찰했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성년자였던 그녀가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부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러 날에 걸쳐 관찰했다고 말했다. 당시 병원에서 외부인의 동선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준 셈이었다. 수사팀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영상 속 차량을 운전하던 별표 두 번째 여성 별표의 정체였다. 다슬은 그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이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성이 자연스럽게 차에 태워주었다고 설명했다. 그 여성에게 민준이 자신의 아이라고 말했고 긴급히 집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여성은 의심하지 않았고 목적지에 가까운 지점에서 그녀를 내려준 뒤 그대로 떠났다고 말했다. 다슬이 제공한 설명은 차량 외형 외에는 특별한 단서를 남기지 못했고 그 여성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다슬에게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이야기였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왜곡된 형태로 변해버렸다고 했다. 민준을 데려온 것은 충동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흐름 속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말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엄격히 진행했다. 검찰은 다슬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건의 성격상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장기 보호 처분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판사는 다슬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택이 여러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남겼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장기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민주는 서울에서 보호받으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비교적 차분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 오랜 기간 다슬에게서 보호받으며 자라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사팀과 복지기관은 부모와의 재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의 정서적 안정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했다. 가족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긴 기다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도균은 지연에게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다슬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경찰은 사건 브리핑을 통해 실종 아동이 무사히 발견되었고 범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사건 당시 도움을 줬던 두 번째 여성은 범행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특히 범인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말을 잃었다. 복합적인 상처와 결핍이 한 아이를 향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구조적인 취약성과 개인의 고립이 어떤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민준이 제천에서 발견된 후 서울로 옮겨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가족들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아이를 기다렸고 수없이 좌절과 절망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조심스러웠고 가족들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민준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자신을 돌봐준 보호자로부터 큰 정서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가족들이 다시 아이를 품게 되더라도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연은 수차례 서울경찰청을 통해 민준의 상황을 확인했다. 민준은 말이 서툴렀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평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자신을 돌봐주던 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도균 또한 조사를 통해 민준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정화 기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졌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부부는 더 신중해졌다. 경찰과 아동복지기관은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단번에 진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오래 떨어져 지낸 아동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면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천천히 가까워지는 방식이 필요했다. 첫 단계는 보호시설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은 보호사와 함께 있는 민준 옆에서 짧은 만남을 가지는 방식이었다. 지연은 민준을 멀리서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균 또한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진실된 시간이었다. 부모라는 사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 속에 남기지 못한 것뿐이었다. 며칠 동안의 준비 끝에 가족은 조심스러운 첫 만남을 가졌다. 시설 관계자들은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억지로 다가가지도 말라고 안내했다. 지연은 그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손을 뻗을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순간은 생각보다 더 가슴을 조여왔다. 그저 아이가 보호사 곁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도균 역시 마음속으로 수없이 부르고 싶은 이름을 참아가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시간이 길게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아이의 모습을 기억에 담았다. 첫 만남은 짧았고 아이가 낯선 기색을 보일 때마다 시설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마무리했다. 지연은 잠시도 시선을 떼지 못했고 헤어지는 순간에도 뒤돌아보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폈다. 다음 만남은 조금 앞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형식이었다. 보호사가 옆에 있지만 부모가 직접 장난감을 내주거나 아이가 흘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허용된 시간이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둘 사이를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점점 주변 소리를 살피듯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생겼고 지연은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래 버텨온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도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과정은 며칠씩 이어졌고 가족은 매일 서울을 오가며 변하지 않는 일정을 지켜냈다. 민준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확인했다. 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딜 힘이 이제는 남아 있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수사팀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실종 아동이 건강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범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사건 당시 도움을 줬던 두 번째 여성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많은 질문 속에서 진행됐지만 경찰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이상을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추가 공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반응은 복잡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며 다행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말하며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리 전문가들과 아동복지계에서 이 사건을 보며 강조한 부분은 아이가 받고 있는 정서적 보호였다.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는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지연은 매일 밤 민준의 사진을 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실종 당시에 낳은 공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공백의 끝에서 다시 아이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고 있었다. 도균 역시 사건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다.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가 사라진 후 받은 도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다시 아이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새삼 깨닫게 됐다. 가족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민준의 반응을 보며 서로에게 더 많은 힘이 되어갔다.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아이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한 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은 한 결국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민준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마지막 단계는 예상보다 더 길고 복잡했다. 보호시설은 아이가 부모를 인지하고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과 도균은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붙들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이전처럼 사건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순간이 다시 올까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다. 그동안 버틴 시간과 흘린 눈물이 서로에게 남긴 흔적이 이제는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민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보호사 옆에만 앉아 있으려 했지만 점차 부모를 향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장난감을 건네면 받아들고 다시 건네주는 작은 상호작용도 생겨났다. 말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와 반응은 지연과 도균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가정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보호기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더는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통보를 받은 순간 지연은 말을 잃었고 도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너졌던 시간이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이 벅차고 두려우면서도 감사했다. 이 며칠 뒤 보호시설에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었다. 민주는 아직 부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낯설어하던 표정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부모가 건넨 작은 인형을 손에 쥔 채 시설 직원의 품을 떠났다. 지연은 말없이 아이를 안았고 도규는 조심스럽게 그 곁을 지켰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조용하기 때문에 더 깊고 선명하게 가슴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민주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은 가족에게 더 현실적인 시작을 알려주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고 부모는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겁을 낸다고 해서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하나씩 익히면 된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였다. 지연은 집안 곳곳에 민준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도규는 일이 끝난 뒤 매일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곁에서 잠든 날은 가족들에게 조용한 축제 같은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민주는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잠드는 시간도 이전보다 안정되었다. 가족들은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마음에 깊이 새겼다. 지연은 아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자신을 바라본 순간 눈을 떼지 못했고 도규는 출근 전 문 앞에서 민준을 한 번 더 살피는 일이 하루의 첫 의식처럼 되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어떤 순간보다 값졌다. 이 마을 사람들도 가족을 조심스레 응원했다. 누구도 대놓고 묻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대신 시장에서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숙여주고 편의점 주인은 말없이 컵밥 하나를 건네주며 힘내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조용한 배려가 집 앞 골목과 버스 정류장 곳곳에서 스며들었다. 지연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서서히 가족과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갔다. 첫걸음을 떼던 순간 지연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고 도규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대신 채워주는 듯했다. 가족은 지난 1년간의 공백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한편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여운을 남겼다. 병원들은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고 지자체는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확대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단 하나, 아이가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몇 달 뒤, 도규는 민준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하던 중 한 이웃과 마주쳤다. 그 이웃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많이 컸네요 라고 짧게 말했다. 도규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는 빠르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느 저녁,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가만히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앞으로의 모든 희망을 함께 품은 것 같았다. 도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함께 버티고 살아가는 힘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이 마침내 한자리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정확히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히 이렇게 남았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지만 누군가를 잃을 뻔한 경험은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가족을 다시 찾는 길은 기적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만든 작은 누적이었다. 그 작은 누적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되돌려 놓는 기적이 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상처와 기다림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남겨줍니다. 누군가의 삶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둠을 지나지만 작은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작은 참여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